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3월 1일 날 3.1절 날로 날짜를 잡았다가 3월 19일로 바꿨지요. 3.1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괴사는 3월 19일이 사실 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이 3월 19일 날 괴산장터에서 제일 먼저 터졌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맞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홍명희 선생이 이 자리에서 괴산군청의 등사기를 몰래 갔다가 여기서 3월 19일 날 쓸 태극기를 그 전날 인쇄했던 자리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그죠?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들이 의미 있는 날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북대학교 사학과에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괴산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깊은데 한 30년 전에 제가 괴산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괴산의 의병서부터 독립운동의 역사를 쭉 정리를 했던 적이 있고, 작년 11월 달에는 여기 문화원에, 괴산 문화원에 와서 권동진 선생, 우리 3.1운동 때 민족대표였던 우리 괴산 출신의 권동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수면 아성리에 안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그분이 우리 괴산의 인물로 안 잡혀 있어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사이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가 보면 권동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까닭은 이분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고 난 뒤에 계속 서울서 거주하셨고, 특히 일제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실 때 계속 나는 집이 서울 돈이동이다. 그러니까 서울로만 본인을 밝히셔가지고 서울의 인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우리 괴산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청주에 3.1공원이 있잖아요. 3.1공원의 충북 출신 민족대표가 이따가도 다시 얘기합니다만 무려 6분이나 돼요. 전국에서 한 도에서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민족대표를 배출한 곳이 우리 충북인데, 그 충북에서도 괴산에서 한 분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말씀드릴 제목은 충북 3.1운동의 진원지 해가지고 괴산 홍범식 고택,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아주 제가 PPT를 만드느라고 꽤 열심히 자료를 찾고 했는데 그 PPT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궤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궤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안점은 충북의 독립운동가가 몇 분이나 될까, 그리고 충북의 3.1운동은 어떨까, 크게 우리 충북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괴산에는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고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는가, 그리고 경술국지,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경술국지와 이 집의 주인인 홍명희의 아버지 홍범식의 순국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괴산의 3.1운동과 벽초 홍명희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전국의 언론이 굉장히 그 주목을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틀 전인 2월 27일 날 우리 권동진 선생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귀뜸을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거를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괴산에 와서 발표하면서 최초로 그 사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칫하면은 그 권동진 선생의 행적이 굉장히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던 바가 있는데 그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잘 만들어진 거라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만지기가. 자,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을까요? 안중근이죠. 그죠? 국민이 뽑은 독립운동가 48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근거가 뭐냐? 국가보훈처에서 최근 5년 동안의 빅데이터 무려 139억 건이나 분석을 했어.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압도적인 1위는 누구죠? 자, 우리 어린이들 크게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김구, 세 번째로 윤동주, 네 번째 유관순, 다섯 번째 윤봉길, 여섯 번째 안창호, 일곱 번째 한경훈, 여덟 번째 박열, 아홉 번째 김자진, 열 번째 신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분 가운데에는 우리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세 분이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라 뽑았는데 신채호 선생하고 손병희 선생 21위. 마침 올해가 손병희 선생이 돌아가신 지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학술회의나 기념사업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이 어디 분이죠? 진천 분입니다. 지금 진천에 굉장히 크게 생가는 보존이 돼 있지만 기념관 건설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만 독립운동했냐?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그 굉장히 승질을 내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48위 중에 남성 못지않게 높은 랭킹이 된 12위 남자연 선생이 있습니다. 이 남자연 선생은 별명이 여자 안중근이야. 그러고 이분이 일본 놈들한테 붙잡히셨을 때 총 들고 일본 놈 높은 놈 쏴 죽이겠다고 이분이 활동하실 때 이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2살이었어요.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일본 놈 죽이겠다고 그 나이에 하신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 다음에 권기옥 선생 13위가 권기옥 선생인데 이 권기옥 선생은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에서 최초로 파이럿이 된 분이에요. 비행기 조종을 따가지고 최초로 항공기를 갖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경신은 남성 못지않게 더 와일드하게 일본 놈들하고 총칼 들고 싸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임시정부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없을 정도. 그리고 박차정이 누구죠? 박차정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신채호 선생님 부인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죠. 신채호 선생님 부인은 박자혜 여사고 박차정은 누구 부인일까요? 박차정은 의열단 단장이 누구예요? 김원봉의 부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죠? 왜 부인인 박차정은 독립운동가가 되어 있는데 정작 남편은 빠져 있을까요?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왜 빠져 있을까요? 김원봉은? 예,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괴산의 3.1운동을 주도했던 홍명희 선생도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홍명희 선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바로 밑에 부주석을 지냈다라는 그
우리나라 정말 그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분단의 상황 때문에 홍명희 선생도 독립유공자는 되지 못하고 있지요. 이렇게 좀 이해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충북 출신, 오늘 현재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몇 명인가? 전국의 독립유공자가 17,285명이에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그럼 적다 많다의 기준이 뭘까요? 적다. 야, 우리가 몇 분이 독립운동을 했느냐? 독립운동가가 몇 명일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참가한 분들이 기록에 의하면 202만 명이다.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죠? 202만 명이 3.1운동에 참가했는데 그 3.1운동에 참가한 공적이 입증이 돼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 6천 명이 채 안 돼요. 202만 명 대 6천 명. 몇 퍼센트야? 0.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실제 하셨지만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지고 포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17,000명 가운데 충북 출신은 몇 명? 561명. 전국 대비 3.24%인데 3.1운동 참가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의병 참가자가 많습니다. 훈격이 있어요. 우리가 독립유공자 하지만 독립유공자를 7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내 가족을 버려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등급을 나눈다. 무슨 한우 등급 나누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나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연금도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7개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1등급서부터 훈장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등급이 가장 높은 게 대한민국장이에요. 우리 어린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장.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1급 등급으로 나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유적지에 가서 이렇게 설명문 같은 거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독립운동의 공적을 받아서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야, 그 애족장이 어느 정도 등급이지? 애족장이면 몇 등급? 5등급에 해당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충북 출신 가운데 괴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몇 분인가? 67명. 충북 전체 독립운동가의 11.9%예요. 그런데 우리 괴산 독립운동의 특징, 괴산 출신 독립운동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의 60% 가까운 39분이 3.1운동 참가자다 이런 거예요. 3.1운동 참가자다. 전국의 독립유공자의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3.1운동 참가자가 약 35%예요. 그런데 괴산은 58%나 된다. 굉장히 높은 상당한 부분이 3.1운동 참가자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국내항일, 의병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훈격별로 괴산 출신을 나눠보면 우선 권동진, 소수면 아성리 그 안심마을 출신인데 이분은 2등급이에요. 대통령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 출신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등급이 가장 괴산 출신에서는 현재 높은 분들인데 독립장이 3분이 계세요. 바로 이 집의 주인 홍범식 그리고 신현규 그리고 연병호는 지금 이제 괴산하고 증평이 나뉘어져서 증평분이죠. 그 다음에 애국장, 애족장, 건국부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67분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제가 괴산군의 연구를 의뢰받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67명 외에 앞으로 괴산 출신 가운데에서 독립유공자가 되실 분들이 더 없을까?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 작업을 작년 1년 동안 했어요.
그 결과 현재 받은 분들이 67명이라 그랬는데 그보다 많은 85명을 추가로 더 서운할 수 있겠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밝혀냈느냐 하면 일본 판결문 그리고 죄수들을 쭉 기록해 놓은 수용 판결 카드, 기록 카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결과 85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괴산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노력들을 하고 또 85명을 발굴했다 하는 것이 언론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정밀한 자료를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보고서를 내면서 괴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괴산군청에서 제 보고서를 갖고 대부분의 임무를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서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면서 두 가지 특징적 사건을 찾아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묻혀져 있던.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927년에 신간의 괴산지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신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 시기에도 좌와 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좌와 우가 합작을 해서 함께 일어났던 게 신간회인데 그 신간회가 서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의 각 지방의 지회를 만들어요. 전국 각 지방의 지회를 만드는데 충북에서 제일 먼저 지회를 만드는 곳이 괴산입니다. 그리고 신간의 괴산지회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1928년 5월 달에 괴산 신간의 지회 회원들이 전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받고 집이 가택 수색당하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쭉 찾아서 7분을 찾아냈습니다. 형사사건부를 찾아냈어요.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형사사건부를 찾아내서 지금 이 7분이 그 독립유공자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사건. 괴산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1921년 1월 1일 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목도. 여러분들 목도 알죠? 네. 불정면 소재지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뭐 목도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더 작은 동네였겠죠? 그 동네 전체가 팔깍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용형이라는 그 목도에 사시는 분이 이분이 면사무소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1920년 12월 28일 날 주재소로 끌려가요. 왜 끌려갔는가? 이분이 항일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경찰 주재소로 끌려가가지고 3일 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허만적이라는 분인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영문도 모르고 목도 주재소로 끌려갔으니까 남편 면회를 하러 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회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막 그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죽은 남편을 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동네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남편이 맞아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전부 주재소 가서 주재소 때려 부수고 일본 순사 묶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무려 9명의 주민들이 주재소 가서 때려 부수고 뭐 해가지고 전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럽니다. 이 재판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용형 선생과 주재소를 때려 부셨던 9명 해서 10분을 한 분 한 분 그 공적을 찾아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약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기까지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항일운동은 틀림없죠. 그죠? 주재소 가서 때려 부수고 그런 거니까 항일운동은 틀림없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적 성격이냐 요거는 또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괴산 독립유공자 발굴을 하면서 찾아냈던 특징적인 그런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1운동의 개화. 3.1운동 모르는 사람 없죠? 자, 3.1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3.1운동을 정의할 때 3.1운동은 독립운동의 호수라고 그럽니다. 호수. 호수라는 게 어떻게 해야 호수가 형성이 되죠? 물이 모여야 되죠. 3.1운동이라는 거대한 호수는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크고 작은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의 전통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응집된 거죠. 그러면 그 호수의 기능은 또 뭐예요? 일단 물이 모이면 그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서 밑에 넓은 농경지에 물을 대줘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어서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바로 3.1운동을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의 정신들이 다 하나로 모여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만들어진 궤도를 다 설명하려면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요. 자, 이 3.1운동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1910년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9년 동안 그 일제의 무시무시한 무당통치. 어떤 예전에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럼 그 아이를 그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기 순사 지나간다. 그래도 애가 안 그쳐요. 그러면 그 애를 더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호랑이 곶감도 있지만 그 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건 저기 외놈 헌병 지나간다. 순사보다 훨씬 무서운 게 헌병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거 말고 더 훨씬 전에 있었던 건데 어떤 웃기는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당 대표가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 논쟁에 빠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헌병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순사만 친일파인 줄 알고 순사보다 훨씬 무서운 친일파가 우리 국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헌병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2번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일제 통치가 무시무시했던 곳인데 그걸 뚫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으킨 게 3.1운동이었다. 다만 이제 3.1운동 때 민족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오늘 민족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너무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서 처음에 독립선언을 준비할 때 선언을 하려면 선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선언서를 본래 만들고 3대 강령을 만들어요. 자, 우리 아주 붉은 색깔로 잘 표시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대중화. 두 번째가? 일원화. 세 번째가? 비폭력화. 네. 자, 대중화. 대중화는 몇 명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민족이 다 일어나자 하고 일어났던 게 대중화고, 그 다음에 일원화. 천도교 따로 하고, 기독교 따로 하고, 불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다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일원화고. 그 다음에 이 비폭력화를 해석을 잘해야 돼. 사실 잘못 설명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라 비폭력을 썼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을 3.1운동 때 투쟁의 방향으로 내세운 것은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쓸 폭력이 없었어. 이미 우리는 1907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12년 전에 일제에게 사냥꾼들이 새 잡아먹는 총까지 다 뺏겼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놈들은 대포도 갖고 있고 기관총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몽둥이 들고 나온다고 그게 상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맨손으로 나가자. 이게 적중했던 거예요.
1919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헌병대의 비밀 문서에 의하면 어떤 보고서가 있느냐. 전국에서 막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총 걸어놓고서 쏠려고 하는데, 아니 3.1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만세를 부른다 이게. 거기다 대고 총을 차마 쏠 수가 없다. 그래서 멈칫 일본 놈들이 총 못 쏘는 사이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팍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비폭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3월 1일이었는가? 왜 3월 1일이었는가? 3.1 운동이. 외우기 쉽게, 그죠? 공부하기 쉽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3월 3일 날로 하기로 했어요. 삼겹살 데이지 3월 3일이, 그지? 3월 3일 날 하기로 했는데 3월 3일은 마침 돌아가신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가셔서 황제의 장례를 치르는 날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는 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야, 그럼 하루 당겨. 그래서 3월 2일로 정했어요. 근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었어.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아, 우리 그날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 만나는 날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루 더 당긴 게 3월 1일 날 당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1일이 결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누구죠? 설민석? 설민석이 요새 안 보이죠? 설민석이 요새 안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3.1운동 때 민족대표에 대한 평가를 강의를 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너 설민석 알아? 네, 알아요. 그래. 컨닝했나고? 컨닝 했을까? 아, 이 설민석이 뭐라고 강의를 했느냐 하면 3.1운동 때 민족대표들을 고급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룸사롱이다.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손병희 부인 술집만 합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유족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설민석이 찾아가가지고 너 발언 잘못한 거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권동진 선생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민족대표 이야기를 좀 하면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설민석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그러니까 설민석이 약간 사과 비슷하게 했는데 결국은 깔끔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금방 뭐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소송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설민석의 일부 패소가 나왔어요. 유족들한테 배상하라. 그래서 민족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우리 괴산 출신의 이제 권동진 선생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말하는데 3대 선언이 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3대 선언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요건데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고 1919년에 요 독립선언서가 있고 1924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만드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3대 선언이에요. 그 의미 있는 3대 선언 중에 기미 독립선언서, 괴산의 독립선언서를 찍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2019년에 충청북도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충북 최초의 만세 시위가 어디냐? 라는 거였어요. 청주 사람들은
3월 2일 청주가 최초다. 그렇게 주장하고 진천 사람들은 3월 15일 진천이 최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19일 괴산이 최초다. 그 바람에 여기저기서 내가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 동네를 우습게 보느냐 뭐 해서 진천 사람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3월 19일 날 괴산에서 본격적으로 만세 시위가 터지기 전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만세 운동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만세 시위로 일본 놈들하고 맞짱 뜨면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괴산 시위다. 우리 충북 최초의 만세 시위는 3월 19일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늦어요. 아니 저 중국 용종에서도 3월 13일 날 10,000명의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러다가 총 쏴가지고 13명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때 왜 충북이 늦었는가? 이거를 이제 하는 학술회의가 별도로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농담하느라고 그래. 서울에 있는 분인데 충북이 왜 늦었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종교 조직도 사실 3.1운동은 종교 조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비밀리에 연락이 됐잖아요. 종교 조직도 약하고 3.1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학생층도 아직 충북은 고등교육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충북이 늦었다 하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 박 교수 분석이 틀렸습니다. 왜 늦었는가? 충북 사람들이 정보가 늦어가지고 3.1운동 때 나라가 그때 망했는지 알았다. 뭐? 나라가 망했다고? 이 외놈들 가만둘 수 없어 하고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늦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날 때 일본 헌병대 문서에 보면 충북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첫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범식과 김재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일어난다. 홍범식이 누구예요? 여기 주인이죠. 야, 우리 그래 10년 전에 돌아가신 홍범식 선생이 계셔. 이렇게 그분들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세계대전에서 일본 놈들이 질 것 같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광무왕제 고종이 독살당했다. 실제 고종이 독살당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으로는 독살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독살을 했을 때 그 시신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법의학자들이 그러는데 시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에서 반점이 이렇게 독살한 경우에 반점이 나타나고 시신이 정상적으로 자연사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빠르게 문드러진대요. 그 현상이 고종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의 며느리, 일본인 며느리가 누구죠? 고종의 일본인 며느리 이방자가 있죠. 그 이방자의 회고록에 보면 내 아버님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독살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너무 잘 만드셔서. 또, 일제가 파악한 3.1운동 당시에 충북 사람들의 불만을 관리들의 대우가 열등하다, 식민지 차별을 하고 있다, 인민들의 권리를 무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골에서 저항을 가졌던 게 공동묘지제를 강행하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정성스럽게 그 묘를 쓰고 그래요. 전부 그런다 다 공동묘지에 갖다 묻어라. 이런 것들이 크게 불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오만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북 사람들의 불만이다. 이게 충북 헌병대장의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한 거죠. 충북 3.1운동의 통계를 보면 괴산이 6,000명으로 가장 많아요. 괴산이 가장 많고 6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박은식 선생,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의 1920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해에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한 책자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조금 너무 전문적인 것이 돼서 좀 넘어가고 일반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자, 그렇다면 괴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지금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한 건데요. 21개 사적지를 확인했어요. 괴산에 현재 남아있는. 괴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멤버들이 괴산 청년회 멤버예요. 그 괴산 청년회가 있던 곳이 여기 어린이 유치원 요 자리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요 체육관이 있고 어린이집,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신간에 아까 괴산지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간에 괴산지회가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짜장면집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2007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옛날 기와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다 바로 요 뒤쪽에 만세운동 비가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괴산 청년회관터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신간의 괴산지회터가. 자, 이제 괴산 만세 시위 19년 3월 19일 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준비가 되고, 여기가 지금 괴산장터,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 괴산시장 그 전 블록, 거기가 옛날 시장 흔적이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를 시장으로 보고 비석이 그 아까 짜장면집 그 뒤에 언덕에 있죠. 그리고 이게 일본 재판 판결문인데 3월 19일 날 괴산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홍명희, 이재성, 홍영식 이 세 분이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에요. 근데 이 홍영식이 누구냐? 홍영식이 홍명희의 삼촌이에요. 홍명희의 삼촌인데 나이가 홍명희보다 삼촌이면은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죠? 홍명희보다 나이가 8살이 적어요. 왜 그럴까? 물론 늦게 태어났지, 늦게 태어나기는. 근데 왜 늦게 태어났는가? 이거는 홍명희의 할아버지가 여러 부인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괴산에서 우리가 특히 할 만한 만세 시위 현장이 3월 30일 날 청안장터 시위예요. 충북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던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꼭 청안 한번 가보세요. 청안 가면은 그 청안 초등학교 바로 앞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민물새우탕 맛있게 하는 집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면사무소 바로 옆에 천안 동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그 당시에 헌병 주재소로 썼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주의 깊게 안 보셨겠죠? 이 동원의 중간에 이렇게 대들보 받치는 곳을 보면 요거 보세요. 여기 무슨 짝꿍이 있어요? 파인 짝꿍이지. 뭘로 팠을까? 도끼. 오! 너 이름 뭐야? 김창욱이요. 김창욱이 굉장히 똘똘한데?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3.1운동 때 흔적이에요. 3.1운동 때 분노한 군중들이 일본이 총을 쏴서 막 만세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하니까 헌병대 몰려가가지고 도끼로다가 벽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지. 그지? 이왕 찍을 거 그냥 부셔버리지. 그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홍명희의 집.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제월리 가보셨죠? 예, 제월리 가면 이 묘막이에요, 이게. 묘막이 뭐예요? 묘 지키는 사람이 살던 집이죠. 그죠? 그런데 묘지기의 집이 이렇게 기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참판댁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알 수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 보면 창고 있죠. 곡식 넣어놓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적부등본에 보면 1919년에 홍명희가 괴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5월 달에 이 집을 팔고 제월리로 이사를 가요. 이리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제가 지난 8월 달쯤 와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 여기가 홍범식 묘소가 있고 쭉 묘소가 있습니다. 이 제월리 집에. 나중에 제월리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홍범식으로부터 따지면 홍범식의 아버지 되는 분이 있어요. 홍승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홍승목이라는 분은 안타깝게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정부가 다 압류를 했어요, 국고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풍산 홍씨들, 특히 그 홍승목의 재산은 국고로 압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걸 두고 그 후손들, 홍범식부터 홍명희, 홍기문, 그 이어지는 이 홍씨들과 괴산 사람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기념관을 좀 만드는 그거로 쓰자. 그 압류당한 땅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률상 전부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괴산에서는 소수, 연풍, 장현, 청천장터, 여기에서 이제 괴산에서부터 시작된 만세가 이 지역 괴산군 내로 퍼져나갔다. 이걸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동진 선생 이야기 간단히 할게요. 여기가 동네가 참 이쁘죠, 그죠? 예, 여기가 괴산 소수면 아성리 안심마을이에요. 여기 동네 안에 가면은 굉장히 안심이 돼요. 예. 굉장히 그 차분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조사를 가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보거나 이렇게 해도 한 분도 여기가 권동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 산에 권동진의 무덤이 있었어요. 권동진이 죽고 난 다음에 고향인 괴산으로 와서 여기에 묻혀 있다가 1963년에 그 무덤을 파가지고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고향도 아닌데 와서 무덤 쓰겠어요? 그러고 권동진하고 권동진 아버지하고 무덤이 다 여기 있었고, 제가 여기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무덤이 있던 자리, 무덤을 이제 파가지고 가긴 했지만 무덤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어요. 이것이 지금 청주 3.1공원에 있는 권동진 선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2월 27일 3.1운동 일어나기 이틀 전에 조선 총독 바로 밑에 제일 무시무시한 인물이 있었어요. 일본인. 그게 조선군 사령관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찍어 누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조선군 사령관인데, 우츠노미야 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가서 만나. 우츠노미야 타로 일기에 나와. 권동진이 찾아왔다. 내 관저로 찾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귀뜸을 했다. 3월 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 그런 당부를 하고 돌아왔다.
자,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권동진이라는 사람은 3.1운동을 기획하고 3.1운동의 초기 단계에 관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3.1운동 추진에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3.1운동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때려잡는 일본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야, 3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는 제 일부에서는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권동진이 3.1운동을 밀고 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권동진 선생과 우쭈노미야 따로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쭈노미야 따로하고 권동진은 20년 지기입니다. 권동진 선생이 일본에 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예요. 동갑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비록 자기가 비밀리에 3.1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는 있지만 3.1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기 또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뜸을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아니 이걸 밀고로 하려면 야 3월 1일 날 일어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지 3월 1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국장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애둘러서 그러니까 권동진으로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하나는 20년 친구에게 친구가 걱정스러워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주되 또 나름대로는 3.1운동의 그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3.1운동이 가능하게 했다. 3월 1일 날 일기에 우쭈노미야 따로 일기에 보면 아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했다. 권동진이 나에게 귀뜸한 말이 이제서 실감이 난다. 그러니까 우쭈노미야 따로는 권동진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설령 3.1운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진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권동진의 마을은 찾을 수 있는데 집터는 지금 전혀 어디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충북 지역 3.1운동의 성격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한 달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안 일어난 곳이 없다. 우리 충북 사람들의 성격, 대표적인 성격이 뭐예요? 충북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이? 느리다는 것만 갖고는 잘 느려 터지다 그러죠. 그죠? 느려 터져요. 그런데 또 충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한번 열받으면 동파이프가 된다 이거죠.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끝을 보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9일 날 괴산장터에서 시작된 3.1운동이 만 1개월 동안 4월 19일 제천 송악 시위 때까지 계속되었다. 4월 초순에 절정기를 이루었고 도내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하루에 3번 똑같은 데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고 괴산처럼 그때는 3월 19일이 괴산 장날이었어. 그런데 3월 19일 날 일어나고 3월 24일 날 일어나고 3월 29일 날 또 일어나요. 장날마다 3번 연속해서 괴산에서 괴산경찰서와 괴산 장터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벌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공간적으로는 도내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청안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차례나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위 양태가 전국에서 가장 격렬했다. 충북 사람들이 굉장히 순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건드리면 순한데 건드리면 싸나워지죠. 그냥 평화롭게 만세 시위하는 거 내비두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세 부르다 목 쉬게 하다 그냥 집에 가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대가 출동해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하면 뭐 안 보죠.
경찰서 가서 때려 부수고 헌병대 때려 부수고 맞짱 뜨고 돌 던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세 시위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충돌된 그 상황을 보면 보통 전국에서 일제와 충돌하는 게 한 30% 정도가 충돌해. 이게 전국적 통계야. 그런데 충북은 60%가 충돌합니다. 안 건드리면은 자기네들끼리 지치도록 떠들다 그냥 가는데 건드리면 반드시 그 끝장을 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의 경비기관이 있는 곳은 굉장히 그때 일본 애들이 만세 장터에 참가했던 우리 만세 시위 참가자들을 막 만세가 진행될 때 현장에 들어오면 막 시위 군중들이 분노해가지고 진압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어떤 잔머리를 써가지고 만세 시위 참가한 사람들을 잡아냈을까? 네, 거기에 밀정들을 들여보내는 거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숯, 요만한 숯을 하나 들고 가게 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척하고 뒤에서 탁탁 치는 거야. 이렇게 쳐놓고 만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만 보는 거야. 여기 숯 칠해졌네? 요거 만세 불렀어.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고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귀가하는. 그래서 이 괴산에서는 어느 다리에서 많이 잡혔느냐면 그때 수진교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수진교 앞에 괴산경찰서의 형사들이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뒤에 보고 이렇게 검은 칠돼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 네, 예, 아까 사인해 주시는 거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 봉화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봉화로. 봉화로.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우리 충북의 아주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충북 사람들이 또 특징이 양반 체면에 딴 동네에서는 전부 외놈 몰아내자고 만세 부르는데 우리 동네에서만 안 부르면 이게 양반 체면에 이거 말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날 나가서 만세 부르려니까 저 일본 놈들 무서워서 차마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때 아주 절묘하게 찾아낸 방법이 뭐냐? 봉화만세 운동. 봉화만세 운동 저녁에 일찍 해먹고 동네 사람들끼리 한 4시쯤 산에 올라가는 거야. 3, 4월 달에 4시면 아직 해도 약간 있지만 이제 막 어두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동네 뒷산 가장 높은데 옛날에 봉화 올리고 했던 데 올라가가지고 솔까지 모아놓고 이제 불을 피워. 추우니까. 그 불 쪽에다가 검은 날이 지면 자 이제 우리 만세 부를까? 해서 그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목이 터져라고 만세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소재지에 헌병 주재소가 있고 경찰 주재소가 있는데 거기서 만세하고 산 위에 막 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마 경찰이 출동해. 그러면은 중간에 보초를 한 명 세워놔. 올라가요. 그러면은 온디야. 그래놓고는 그 동네 지리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냥 쓱 내려가 버리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스트레스 다 푸는 겁니까? 만세 그냥 목이 쉬게 부르고 또 그 무시무시한 일본 놈들하고 맞닥뜨리지도 않고 이 아주 절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이걸 잡느냐.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군경 합동회의를 해. 군인하고 경찰이.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가택수색을 들어가. 그 집에 사람 있나 없나. 이 강내, 저 청주 강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제 헌병대 보고서에 보면 어느 집을 갔어요. 갔는데 집에 이제 안악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군인하고 순사가 와가지고 집주인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안악이 놀래갖고 산에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산에 뭐 하러 갔어? 그럼 빨리 나무 하러 갔다 그러면 돼요. 산에 나무 하러 가지 뭐 산에 잠자러 가요? 산에 나무 하러 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안악이 너무 놀란 나머지 산에 만세하러 갔어요.
그래서 붙잡혔어. 실제 이게 헌병대 기록에 남아있는 이런 봉화만세 운동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깜깜한 밤이라는 그때 높은 곳에서 불이 올라가.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가죠. 그죠? 불도 멀리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 저 동네에서 만세 부르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1919년 4월 1일 날 청주 주변의 8개 면에서 동시에 산 위에 봉화가 올라가고 만세 소리가 나요. 이게 우리 또 충북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분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뒤에 아주 굉장히 많은데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이거 다 얘기도 못 하겠네. 자, 요거 어디서 보셨나요? 요 비석? 모래제. 네, 모래제. 지금은 저 길 새로 나가지고 이리를 안 다닙니다만은 그 증평에서 도안 넘어가지고 우리 계산 넘어오는 그 모래제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 무슨 농원, 자연농원 같은 농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래제 의병격전 유적비라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비석의 주인공이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한봉수라는 분인데, 이 한봉수가 누구냐? 어디 한봉식이야? 잘못 쓴 건데? 어디 한봉식이라고 돼 있지? 아, 야. 자, 잘 봤어. 이거 잘못 만드셨어요. 네. 자, 이 한봉수라는 분이 그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내수 사람이에요. 내수 사람이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사격의 명수였느냐. 이분 별명이 번개대장이었어요. 일본 놈들 비밀문서에 번개대장 한봉수라고 적어 있어. 왜 번개라고 했느냐? 얼마나 귀신같이 빨랐느냐 하면 이분이 출연했다. 그럼 장마철에 비 오고 갈 때 번개 반짝하잖아요? 그럼 상황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우르릉 꽝꽝 하더라도 이미 번개가 딱 치면 그 상황 끝난 거야. 그래서 한봉수가 출동했다라고 해서 막 일본 군대가 출동해보면 이미 상황 끝나가지고 일본 군인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사격의 명수였느냐 하면, 의병들이 총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실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분을 봤어요. 이분이 1974년까지 생존해 계셔서 나도 집이 내수인데, 우리 집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 어른을 어려서 우상처럼 한 대장 그랬어요. 이 어른을 봤는데, 실제 한 번은 이 어른한테 직접 말씀도 듣고, 딱 엎드려 갖고서 일본 놈 지나가는 거를 매복을 해서 있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많이 노린 게, 일본 무장부대가 호위해서 지나가는 우편행랑을 많이 노려요. 왜 우편행랑을 노렸을까? 우편행랑 속에 남 연애 편지 보려고 그랬을까요? 우편행랑 속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어. 요즘처럼 마을금고, 뭐 신협,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여수신 업무가 있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청주 우체국에서 출발해서 각 지역 우체국으로 출발해가는 우편행랑 속에 여수신 업무라는 현금이 들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쏘는데, 이분이 매복해가지고 쫙 엎드려서 총알도 아깝고 그러니까 두 놈이 겹칠 때 쏜다는 거예요. 화투에서 말하는 일타 양피, 일타 쌍피를 하는 거죠. 정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실제로 지금 강내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내 태성리에 남아있는 한봉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군하고 헌병하고 전투를 하다가 쫓겨요. 막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외딴 길에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바깥에서는 막 헌병대들이 총을 쏘면서 쫓아오고, 방문을 열고 확 뛰어들어갔는데, 이거 실제 한봉수 선생이
살아생전에 구술해 놓은 기록입니다. 뛰어들어갔는데 젊은 안악이 누워서 아이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간 남자가 걸로 쑥 뛰어들어온 거야. 뛰어들어오면서 나 한봉수요. 나 좀 살려줘. 그때 그 젊은 안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누워서 이렇게 아이 젖을 먹이다가 자기 위 저고리를 다 벗은 거예요. 저고리를 다 벗고 한봉수를 이쪽으로 자기 등허리가 문 쪽을 보이게 하고 한봉수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쫓아가지고 헌병이 문을 확 열었는데 분명히 일로 들어갔는데 아니 대낮에 뭐 하는겨? 그렇게 하고는 문을 확 닫고 분명히 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젊은 안악은 생면부지의 그 한봉수를 나 한봉수요라는 그 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죠. 그거는 한봉수가 그 우편행랑 같은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일부는 군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민중적인 토대를 탄탄히 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봉수 의병의 성격을 민중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어른이 나중에 1910년에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요. 사형 선고 안 돼, 그지?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죄수들을 사면을 해줘. 그때 살아나요. 그때 살아났다가 10년 동안 엄청 감시와 탄압을 받아요. 감시와 탄압을 받던 도중에 3.1운동이 터지니까 이분이 내수해서 보통학교 학생들하고 다시 3.1운동을 합니다. 그 또 붙잡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또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의병이 3.1운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이고 이 한봉수라는 분이 이 괴산을 무대로 해서도 의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모래제 의병 격전비가 지금 이 괴산 인근에 서 있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뒤에 예, 여러 개 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대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과묵합니다. 자, 그만 끝내도 될까요? 네. 예, 그만 끝내겠습니다. 추운데 수고했습니다. 예.